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자 남보람입니다. 이번에 영화 한산용의 출현 개봉해서 10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다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화 한산의 배경은 뭡니까?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5년 전이죠. 진군 중인 왜군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과 많은 수군들이 활약을 펼쳤던 한산해전의 진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군 중인 왜군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과 그의 수군이 활약을 펼쳤던 한산해전의 진짜 이야기, 거북선의 기세를 이어받은 오늘날 우리나라 함정들의 이야기까지 재미있는 한 편의 이야기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혹은 이것을 견내량 대첩이라고도 해요. 이 전투는 1592년 8월 14일 이날 통영에 있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이긴 해전이에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의 함대는 하객진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 수군의 전선 47척을 침몰시키고 12척을 납포했는데 조선 수군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침몰한 전선은 없었고 전사자도 단 3명뿐이었다고 하죠. 그것이 가능하냐? 역사에서 그런 장면을 못 봤던 것은 물론이고 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전투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대승,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산도 대첩은요, 이순신 그 자체입니다. 이순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전 개념, 전술관이 드러나는 대표적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때 전라 좌수사였죠. 이순신의 함대는 지금 연전 연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이순신 함대가 사용했던 전술은 뭐냐면요, 싸울 지형을 미리 골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본 전선이 유인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수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흩어지거나 전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순신 함대의 초기 전술이었어요. 이때 일본 본토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일본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육군입니다. 조선에 상륙한 일본 육군이 빨리 북진을 해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밥과 탄입니다. 지속적인 보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순신 함대가 이 습격으로 보급을 계속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8월 13일에 가지고 있는 전선을 다 모읍니다. 그게 한 70여 척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변요한에게 주죠. 변요한이 영화 속에서 와키자카 야수하루라는 장군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출정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구키 요시타카, 이 사람의 전선 40척도 같이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100척 가지고 완전히 이순신 함대를 전멸시켜라.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해안을 다 점령을 해라. 이렇게 임무를 준 것이에요. 이때 조선 수군은 어떠했느냐? 이순신 함대에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1차로 48척의 전선을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8월 12일에는 경상우수사 원균의 전선 7척이 합세를 하죠. 이 55척의 연합함대가 어디에 모이냐면 통영에 있는 당포로 모입니다. 이곳을 본진으로 삼아서 일본 수군이 오면 바로 대응해서 역습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때 8월 13일에 이순신 장군의 귀에 누가 캔디를 하나 집어넣어 줍니다. 바로 옥태견이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오는 거죠. 내기의 캔디, 우리에게는 결정적 캔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 일본 수군이 총집결해서 거제도에 모여 있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거쳐가지고 견내량 쪽으로 모이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한 게 목관 김천손이죠. 그래서 이 김천손의 보고를 받고 바로 대책회의를 하죠. 이 견내량이 어디 있냐면 거제도하고 통영만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긴 수로고 좁은 수로입니다. 이때 조선 수군 이순신 함대가 어떠한 전술을 반복 연습하고 있었냐 하면 대규모 함대전에 대비한 함포 전술, 그리고 판옥선의 기동성을 이용해서 진을 친 가운데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전술,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견내량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함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넓은 데로 가서 조선 수군이 준비한 전술을 다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일본군을 일망타진하고 다음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는 견내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거 더 넓은 바다로 일본 수군을 유인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견내량을 나와서 2km에 달하는 그 넓은 전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수군의 화력과 기동력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산도 앞바다로 이거를 어떻게 끌어내냐는 거죠. 지금 와키자카는 견내량에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와키자카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순신 함대가 한산도 앞바다에서 싸우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거죠. 판옥선 6척 보내는 겁니다. 도발하는 것이죠. 너네 앞에서 판옥선한테 번번이 당했지. 자, 6척 어떻게 할래? 계속 숨어 있을래? 나와 볼래? 이 호승심에 승부를 거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와키자카가 계속 못 나가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신복 하나가 이것이 곧 와키자카 장군의 뜻일 거야 하고 판옥선을 무리하게 추격해서 결국은 다른 일본 수군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 역사 속에서는요. 판옥선 6척을 보자마자 일본 수군 전선들이 마치 먹이를 쫓는 사냥개처럼 한산도 앞바다까지 바싹 추격했다고 합니다. 일본군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보고 판옥선 6척밖에 없는데 야 따라가서 저거 잡자. 예 좋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것이죠. 좁은 견내량을 따라서 종대 대형으로 빠르게 추격하던 일본 전선들은 한산도 앞바다로 나왔을 때 대기 중이던 조선 수군 함대의 일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물 위에서는 이 배가 가고 멈추고 트는 것이 한 번에 안 돼요. 일본 전선들이 속도도 방향도 급하게 줄이거나 틀 수 없이 견내량을 막 빠져나오고 있을 때 유인을 맡은 조선 전선이 속도를 줄이면서 선회를 하고 미리 주변 도서에 은폐해 있던 전선이 대열을 맞춰서 탁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객진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체적인 기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객진이 완성이 되었고 견내량에서 나온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직전에 결정적인 쐐기를 하나 더 박죠. 뭐냐? 거북선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뭐라고 할까? 포카이센 맨날 하는 거 있죠. 이 포카이센이 나와가지고 돌격을 해요. 거북선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의 돌파 및 적 유린입니다. 하객진이 구성이 되어서 총통을 쏘고 완전히 진영을 갖추기 전까지 일본 수군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100% 달성을 합니다. 처음에 그 한 번 접촉에서 바로 40척의 군함이 전투 불능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총사령관인 와키자카가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전선을 지휘하지 못하니까 초전에 완전히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 며칠 새로 영화 한산에 사용되지 않은 미 공개 컷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역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역 장군이 와키자카예요. 왜 와키자카가 미역 장군이냐? 부상을 입고 무인도로 도망쳐서 10일 동안 미역만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야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와키자카 장군의 후예들은 와키자카 장군의 뼈아픈 실책과 그의 고난을 기억하고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매년 와키자카 장군의 기일에 미역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몰고 온 전선 100여 척 중에 온전한 것은 14척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승했기 때문에 한산도 대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한산도 대첩은 단순히 전술적 승리, 전투에서 승리가 아니라 작전적인 승리이기도 했고 일본의 전략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전략적인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략적인 승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본군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한산도 대첩으로 남해안 해상 제패권이 조선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제 주요 보급로 중에 하나를 완전히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군은 밥도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승전 소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파만파 퍼지죠. 관군들에게만 이 소문이 퍼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의병들에게도 이 소문이 퍼집니다. 의병들이 사기백배하는 것이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지금 나서자. 지금이다. 특히 지역 단위 의병대에 자진해서 참전을 희망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영향은 무엇이냐? 명나라. 명나라로부터 원군이 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수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명나라가 올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선 수군, 이순신 함대의 그 각계 병사들, 수군 병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내놨습니다. 조선 수군의 우수한 무기 체계, 이순신의 전술이 뛰어났다. 전라 좌수영이 평소에 교육 훈련을 철저히 잘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한번 집중해 보죠. 이순신의 전술, 그리고 전라 좌수영의 교육 훈련. 먼저 이순신이 어떤 전술을 펼쳤고 그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이순신의 병법 봅시다. 이순신 장군은 일단은 타고난 병법가의 자질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무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법과 전술을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냥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몰입했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활발한 의사소통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운주당이라는 곳이 자주 나와요. 여기 전술 토론장입니다. 여기에서 공격 및 방어, 방안 마련 이런 거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대하 드라마 보면 맨날 뭐 장군 어떻습니까? 그렇소, 저렇소, 반대요, 찬성이요. 맨날 장군들끼리 추상적인 얘기만 갖고 싸우잖아요. 운주당에서는 그거 없어요. 운주당에 평소에 하급 군졸이 와갖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그거 좋은 의견이다. 그거 채택하마. 이렇게 하니까 말단에서 첩보를 보고하는데 전혀 스스럼이 없었던 것이죠. 한산도 대첩의 승리도 사실은 견내량의 일본군 전선들이 모여있다는 그 첩보를 그 하급 관리인 김천손이 즉각 보고했기 때문에 그 첩보가 만약에 중간에서 묵살되었다면 한산도 대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순신 함대의 힘은 무엇이냐? 강력한 교육훈련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불과 14개월 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순신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지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발발하기 전에 중점적으로 훈련시켰던 게 이런 것이죠. 배로 진을 치는 법, 대열을 맞추고 노를 젓는 법 이런 거 가르쳤겠죠. 또 배 위에서 적과 싸우는 법 이런 것들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순신 함대의 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포상. 이순신 함대는요. 조선시대 수영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공평하게 충분하게 포상이 이루어졌어요. 전과가 있으면 장계를 올려가지고 명예, 관직, 포상을 받게 했고 중간에 누구 빠졌으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자필로 추천서 써가지고 포상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상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싸워. 내가 다 보고 알아서 충분히 포상해 줄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순신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산 대첩에서 이순신 함대는 어떻게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요인을 중점으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인 능력, 두 번째는 전라 좌수영의 교육훈련. 그런데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자들이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이순신 함대, 조선 수군의 뛰어난 무기체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순신 함대의 조선 수군의 대표적인 무기체계 하면 우리 떠올리는 거 뭡니까? 판옥선과 거북선이죠. 거북선은 말하자면 돌격 판옥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결국 판옥선이죠. 전선, 전투를 할 수 있는 배, 그 자체가 이순신 함대의 가장 큰 힘이었죠.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혁신적인 설계예요. 그리고 여기에 실전 맞춤형 보강을 했죠. 영화에도 나옵니다. 싸워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더 나은 판옥선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 수군의 전선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괴물배가 되어서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순신 함대의 판옥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배 만드는 기술, 조선술이 뛰어났으니까 판옥선이 나왔을 것이고, 조선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그것을 전선에 맞게 개조하거나 특화시키지 않으면
판옥선이라는 그런 뛰어난 기술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 어떻습니까? 매우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 전투력의 핵심 뭡니까?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우수한 조선술, 대한민국 해군의 뛰어난 함정 축조술, 특히 오늘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 체계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장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구축 말 그대로 몰아서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진을 형성해서 체계적으로 적을 몰아낸다는 뜻인데 이거 임진왜란 때 이순신 함대가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죠. 구축함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과 같은 대형 함정의 주변에서 공격 방어를 하는 주력함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함대의 주력 전선이었던 판옥선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조선시대의 판옥선과 오늘날 한국형 구축함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키워드는 이순신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요, 1963년에 최초로 보유했던 구축함 이름이 충무함입니다. 뭡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에서 따온 것이죠.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 2003년에 우리 해군 최초의 스텔스함이 취역하는데요. 이 스텔스 구축함의 이름도 충무공 이순신함이에요. 2008년까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총 6척이 취역을 했는데 초도함은 뭐다? 충무공 이순신함, 그 다음에 문무대항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이렇게 나갑니다. 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한민국 해군이 근해 연안을 떠나서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본격적인 능력을 갖춘 전투함입니다. 이 어떤 전투함이 말이죠, 대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몇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핵심 능력이 이거예요. 대공 방어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우리가 SM-2라고 하죠. 이것을 탑재를 했어요. 두 번째,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것은 함대 공방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대잠, 대지 전투 능력도 갖췄어요. 말하자면 만능 열쇠 같은 전투함이죠. 세 번째 특징, 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가지고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왜냐? 이 스텔스 구축함이잖아요. 이것은 복잡 표적 동시 공격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대의 다양한 작전을 주도해야 되고 어떨 때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중 능력, 대공, 대함, 대지, 대해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이 총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췄는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개발, 설계, 건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전투함 개발을 추동합니다. 이런 것이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스텔스함의 배치가 끝났어요. 그럼 사업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죠. 다음 사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뭐냐? 2004년에 뭐 했습니까? 이지스함, 이지스 구축함 건조 사업이 성공적으로 뒤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 대왕급 구축함 개발의 씨앗이 무엇이었느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건조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화 한산의 배경이 된 한산 대첩의 리얼 스토리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님을 포함한 여러 순국 선열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그것도 살펴봤잖아요.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판옥선과 거북선이라는 우리 고유의 기술로 만든 우수한 전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의 기술력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술로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을 개발 및 건조하고 있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방위 산업의 발전으로 자주 국방을 이룩하고 나아가 세계의 우수한 기술력을 수출하는 모습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함께한 한산 대첩 외에도 선조들의 전략과 또 그들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전투 사례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사 연구자 남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